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안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해당 지역인 김포시는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입 이슈를 다룰 특위까지 구성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민주당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강타한 김포시 서울 편입안,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포럼 당신과 함께 공동대표인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련된 여야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네, 김포시 서울 편입 정말 정치권의 최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정치 이슈를 조금 선점한 느낌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여당이 뭐 좀 선점을 한 겁니까, 주요 이슈를? 사실은 여당이 잘할 수 있는 게 소위 정책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오래간만에 문제를 선도해 나갔죠. 근데 이제 약간 정부하고 엇박자가 있는 게 정부와 이것을 지난달 31일 날 발표한 다음에 11월 1일 날 그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4+3 그러니까 그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드는 사업들을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 정부하고는 독립적입니다만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소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소위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 지역 발전의 핵심이 거점으로의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국은행답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 아닌 곳에 거점 그렇죠. 도시를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시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향후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1964년 이후에 계속됐던 소위 이제 수도권 집중 억제하는 것,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것, 동시에 이제 지금 또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크게 그림을 그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김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울로 편입하겠다. 생활권이 일정 정도 갔다. 그러니까 서울로 출입하는 한 12%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이제 정책 이슈를 끌어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시도는 했지만 앞으로 밀고 나갈 힘이 과연 있을지 그리고 정부와 이런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좀 그런 면도 있다. 우리 정태근 의원님 주장이시고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이 이슈를 아무래도 총선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총선판을 흔들 만한 대형 이슈인 건 맞고 대형 이슈를 선점한 것도 맞는데 저는 좀 너무 성급히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예상되는 반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단계에서 일단 뭐 경기 남북도 이제 분도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김포시 내에서 이러느니 우리는 서울로 편입되자라는 얘기를 여당이 딱 받은 모양새인데 사실은 생활권이 서울과 겹치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슷한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우리도 그럼 편입되자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뭐 있어요. 고양시도 그렇게 원한다면서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여당의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선거에 이걸 원한다면은 이제 여당을 지지하면 된다. 이제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선 전략이고 선거용 아니냐. 근데 총선 전략이고 선거용이면은 이게 득실의 측면에서 실보다는 확고하게 득이 있다. 근데 이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제 의문이 있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이제 반대 의견도 나와요. 이를테면 서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이 덜 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 있는 서울도 못 챙기면서 무슨 경기도 지역의 편입이냐.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만 해도 재정 자립도가 30% 중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서울로 편입되면 결국에 이제 서울의 자원이 역으로 이제 김포시에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의 자치구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는 그런 이제 큰 이슈고 큰 쟁점인데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 너무 빨리 꺼내든 이유는 정치적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약간 이제 당대표로서 장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지위도 흔들리고 또 수도권으로 이제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영남 다선들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쟁점을 꺼내 들어서 흔들리는 지위도 좀 확고히 하고 또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비도 하겠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그런 필요도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이 카드를 쓰려면 저는 충분히 숙성시키고 사전에 물밑공론화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비한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숙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꺼내 들어서 자칫하면 역풍이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조금 여당이 좀 성급하게 이 이슈를 꺼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워낙에 큰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나름 준비가 좀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겠다, 왜 하겠다는 걸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좀 나름의 자신감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정책 자체가 총선을 바라보고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에 서울에 편입되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부동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해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정책이야말로 당정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만 봐도 당정 협의가 됐나? 이런 점에 있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부와 뭔가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는 정책이 될까 하는 데에 대한 약간의 의식. 대표적으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대통령이 그 대전에 가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뭔가 정치적 이런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 김포시라든지 또 김포시처럼 서울시 편입을 원하는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뭐 정치권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점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김포시는 벌써부터 시끌시끌하고 또 고양, 광명, 과천, 구리, 뭐 하남 여기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아마 무슨 주민 대책기구 이런 것들 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총선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뉴타운 공약을 내놓으면서 서울 선거가 완전히 뉴타운 선거가 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처음에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후보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찬성하자 이렇게 이제 돌아서면서 사실상 그 한나라당이 내건 뉴타운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민주당이 폭망했었는데 아마 그때의 그 기억을 민주당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덧쳐야 된다라는 아마 신중론이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김포뿐만이 아니라 몇몇 거론되는 지역들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주거 인프라, 교통 문제 해결이 좀 교육 인프라 빨라질 것 개선 같다.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기대감일 텐데,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지역의 입지와 인프라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강서구하고 인접한 부천시의 김포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외에 저쪽에 김포 북쪽에 이런 데는 그런 이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그게 이제 뉴타운하고는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권한하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가 갖는 권한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 세수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권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에 있다가 서울시의 자치구에 편입되는 게 좋은 거냐, 예. 정말 이 득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냉정한 진단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초기에 갖는 기대감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올 거고, 찬반 여론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특히 총선 근접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내부의 반대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내에 덜 발달된 구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해당 편입 지역하고 경계에 있는, 이를테면 지금 송파구의 위례 신도시하고 하남의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그게 길 하나로 나뉘어 있는데 과연 송파 위례 신도시에서 이걸 달가워할까? 만약 그게 국민의힘이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여론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역풍이죠. 그런 점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 이렇게 던지긴 했는데 국민들의 생각이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일단 부정적인 게 조금 높은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 자체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리얼미터 집계표를 봤는데 보수층하고 TK하고 70대에서만 찬성 여론이 높은데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20대, 18세부터 29세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반대가 74.5, 찬성이 21.8 이렇게 나왔어요. 70%가 넘네요 반대가. 지금 사실은 우리 이제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서울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지방의 일자리나 교육이나 의료가 잘 돼 있으면 지방에 살아도 되는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서울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런 차원의 정책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명분, 예를 들면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예를 들면 그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제기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여론이 갈릴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이 좀 어정쩡한 입장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 거점 도시를 비롯한 소위 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주 강한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의힘은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면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나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아까 우리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논리상으로나 명분상으로는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한 점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법안도 지금 추진한다는 건데 앞으로 정치적 이제 일정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이제 기존의 행정 절차,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행정 절차를 밟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그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이걸 다 통과하고 주민투표를 다 통과해야 되고 국회에서 법도 제정돼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의원 발의, 의원 입법으로 그러면 이제 김포의 주민투표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근데 그 특위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부산 4의 5선인 조경태 의원이 맡은 것도 좀 이상해요. 명분은 뭐 토목공학 박사인데 예. 행정구역 개편하고 토목공학 박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영남 중진에 이 수도권 출마용 이제 그런 뭐 특위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와요. 어찌 됐건 법안 발의하고 국회에서 이걸 상정해가지고 논의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이게 국민의힘의 목표일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당장 이걸 찬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22대 총선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는 어쨌든 이 공약을 다음 국회에서 이행할 테니 표를 주고 의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수도권 선거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 같다. 총선 공약 이제 대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여기에 대응할지는 아직은 뭐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 기류는 반대. 저기에 이제 또 찬성하고 들어가면 말리는 거니까 여당 구도에 반대이나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이 당장 얘기는 못하고 조금 아마 심사숙고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부울경. 부울경. 그런데다가 대구 경북, 네. 뭐 또 호남 다 이제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점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이제 도시 발전의 추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정책을 훨씬 더 잘 다듬어 가지고 들고 나가서 맞불을 놓고 지금 저 안에는 반대하는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 것 같은데 너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행정구역의 일부를 개편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치정부를 통폐합하는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할 때 그 지방자치법에 명료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청주시 청원군 통합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일단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의회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양 두 군데가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경기도가 반대를 해도 서울시가 동의하면 할수 뭐 서울시 있다. 의회가 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안을 발의를 하면 일단 법안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다수당이 이제 그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일단 이 방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분명히 해라. 대해서 먼저 밝혀라 먼저 이렇게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진척이 될지 조금 김포시 민들은 물론 국민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현장 사람들과 좀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 택시의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고 은행의 과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은행 앉아서 돈 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꼭 제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생을 챙기기 위한 노력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또 해당 기업 카카오나 은행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챙기는 방식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시민들하고 그 일종의 이제 국민과의 대화하는 자리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이나 강한 어조를 썼어요. 그래서 약탈적 횡포, 그다음에 뭐 갑질, 부도덕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수료 체계 당장 개편하겠다. 뭐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얘기까지 지금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것의 옳고 그름이나 혹은 해당 기업들의 그동안의 이제 수수료 정책이나 이런 거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가장 이제 국정 철학으로 강조하시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 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그 기업에 그런 경영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 제도, 행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톤으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난을 하게 되면 이게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국정 철학인 자유하고 이게
이 양립하는가 되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첫 번째로 들고요. 예. 그리고 검사 같으세요.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그 특수부 검사하면서 기업 사건들도 많이 다뤄봤을 거고 기업의 독과점이나 또 이제 이 부당행위들, 불공정 행위들 이런 거 다뤄봤을 텐데 그런 어떤 검사로서의 인식, 뭐 검사의 눈에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불공정 행위고 시정돼야 되고 법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이런 어떤 약탈적 횡포로 보일 수 있죠.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그 국정 책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조금 검사 같은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윤 대통령이 갖고 계신 인식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이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여러 가지 횡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사실 은행들의 경우에 과점 체제로 많은 이익을 거두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이자 갚느라 정말 너무 힘들다는 그런 현상,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 카카오 가맹 택시가 아닌 사람들, 카카오에서 조금 독과점 폐해를 누리고 있다. 그런 현상은 사실 조금 고쳐져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또 있는 건 사실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호출 서비스의 한 95%, 이 앱을 이용해가지고 호출 한 95%를 점하고 있고 수수료도 과다하고 그리고 또 그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시정해 가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이런 거 안 하고 있냐 지금. 사실은 이런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를 대통령이 대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민생 행보를 해야 되고 특히 민생 행보 중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대통령이 만기 침란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그 부처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소위 독과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 나가겠다.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이 지금 사실은 너무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콕 집어서 금리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금리라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가계 기업 문제도 가계 또 기업의 부채 문제도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 문제, 환율 문제, 또 미국 금리 문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분명하게 금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은행이 부도덕하다고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같은 데 일부 나라가 이제 횡재세를 일정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은행이나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정도 더 세금을 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초과 수익에 대해서 그렇죠. 세금을 물리는 거.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초과 수익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서민금융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융위원회가 검토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정말 대통령이 국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구체적으로 만기침란 형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오히려 좀 감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에서 뭔가 분명한 개선 방안을 조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냐.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카카오 모빌리티가 항소를 했나? 뭐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 봄에도 이 과점 체제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보시기에 그런 지시와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불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뭐 금융위원장이 아마 해당 간담회에 동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지금 은행들의 그런 어떤 뭐 과도한 대출
횡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과도하게 대출 문턱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금융위에서 좀 살펴봐라 이런 지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대통령이 강한 톤으로 해당 이 기업이나 또 금융기관을 지칭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뭐 이거 바로잡아 저거 수사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해당 부처들이 국정의 목표와 방향, 기조 여기에 부합하게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게 이제 민생경제점검회의였습니다. 네. 저 회의의 제목이. 근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이제 국민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 거였는데 뭐 최근에 이제 소통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니까 다소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자리를 마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보다 정말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생경제 정책의 방향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밀도 있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적이 민생경제 점검회의였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민생을 챙기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더 가열되잖아요. 치열해지는데 뭔가 이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방향, 철학 이번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여야 간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떻든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는 일관되게 소위 지금 그 건전 재정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프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보다는 그러한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6% 정도의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 2.8%가 올라간 내년 예산이 편성이 지출.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긴축 재정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전 재정이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 3% 가까이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세수가 엄청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사실은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재정을 늘려야 된다, 안 내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절묘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인프레가 날 정도로 많이 쓰자. 이거는 또 이제 맞지 않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의원님께서 짧게 여야의 어떤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주성인 것 같아요. 감주성? 감세 주도 성장이라고. 감세 감축.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3고의 충격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물가, 또 고환율, 고금리. 근데 지금 이렇게 긴축 감세 이거를 할 경제 상황인가에 대해서 정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장관이 계속 이제 뭐 상조하고 얘기하면서 하반기엔 낮을 거다. 근데 하반기에도 안 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재정 운용에 관해서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왕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긴축이라는 데 집착하지 말고 예. 재정 운용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감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수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당의 감세주도 성장을 조금 바꿔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금요 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정치포럼 당신과 함께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